경매 권리 분석 TV.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시세 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2억 5천만 원에 딱 낙찰을 받은 거예요. 와, 완전 반값이네요. 그쵸. 진짜 속으로 샴페인 터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야, 나 진짜 완벽하게 투자했다. 이런 쾌감에 젖어서 잠이 딱 듭니다. 네, 아주 달콤한 밤이겠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더니 아주 합법적인 서류를 들이밀면서 딱 이러는 겁니다. 내 보증금 3억 원 당신이 물어내야 합니다. 아, 맙소사. 순식간에 시세보다 비싼 5억 5천만 원을 주고 그 집을 산 셈이 돼버리는 거죠. 터져버린 샴페인 거품처럼 내 계좌 잔고가 그냥 증발하는 순간입니다. 아, 진짜 경매 시장에 발을 들인 분들이라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전형적이고 또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닌 게 시스템의 허점이나 서류의 이면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언제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한테 닥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성공적인 부동산 경매를 위한 매각 물건 명세서 분석 가이드입니다. 제목이 참 기네요. 그쵸? 지금 이어폰 꽂고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경매라는 시스템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입찰표 어떻게 쓰는지 약간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기초반은 졸업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매라는 진짜 치열한 전장에서 내 자산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 지뢰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내는지. 지뢰찾기죠. 네. 그리고 법원에 단 한 장짜리 서류가 가진 치명적인 함정을 어떻게 역이용할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정보의 홍수에 빠지기가 엄청 쉽잖아요.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또 막 각종 유료 정보지에 나오는 화려한 데이터들. 데이터 진짜 많죠. 막 색깔별로 칠해져 있고. 맞아요. 근데 권리 분석의 최후의 보류이자 입찰의 성패를 가려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법원이 제공하는 데이터 하나뿐이거든요. 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거군요. 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바로 그 서류상의 텍스트가 현실의 법적 책임으로 어떻게 치환되는지, 그리고 서류가 침묵하고 있는 현장의 공백을 도대체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와, 서류가 침묵하는 공백. 표현 너무 좋은데요. 일단 매각 문건 명세서. 이름부터가 좀 솔직히 참 딱딱하잖아요. 그쵸, 법원 용어니까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 서류를 경매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걸 딱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트렁크에 전 주인의 골칫거리가 잔뜩 실린 중고차 고래. 아, 중고차 비유요? 네, 약간 차 키를 넘겨받는 순간 전 주인이 밀린 주차 위반 과태료 수십 장이랑 뺑소니 사고 책임까지 제가 싹 다 떠안게 되는 법적 계약서.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요? 단순히 이 부동산은 몇 평이고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고차 비유에서 저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게요. 경매의 대원칙이란 게 있거든요. 바로 소멸주의입니다. 소멸주의요? 없어지는 거? 네, 맞습니다. 돈을 갚지 못해서 집이 넘어갔으니까 낙찰대금으로 빚잔치를 딱 하고 그 짐에 얽힌 복잡한 권리들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낙찰자 입장에서는 새출별하게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 특정 권리들은 예외적으로 낙찰자, 즉 매수인이 고스란히 끌어안도록 규정해둔 게 있어요. 끌어안는다. 네, 이걸 인수주의라고 부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의 진짜 존재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소멸과 인수의 경계선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딱 그어주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낙찰자가 갚아야 할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가 여기에 딱 박제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서 진짜 까다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이름도 어려워요. 법정지상권. 네. 법정지상권. 경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일종의 붉은 깃발 같은 단어인데 솔직히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건지 그 기저에 있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은근히 드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냥 피하려고만 하죠.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헐어버릴 수 없는 권리라고 나오던데 아니 내 땅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한국 부동산 법책이 아주 독특한 특징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거든요. 아, 땅이랑 건물이 세트가 아니다. 네, 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죠. 그거 좀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토지에만 근저당이 설정들었다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가정해보죠. 네, 토지만 경매로 나왔다. 그럼 낙찰자가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기존 건물 주인이 하루아침에 남의 땅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올려둔 불법 점유자가 되어버리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갑자기 건물이 불법 건축물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법은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게 사회 경제적 손실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특정 요건을 갖추면 건물 주인이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게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 와, 그러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막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낙찰받더라도 내 땅 위에 있는 남의 건물을 부수지도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카페를 짓든 개발하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소유권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럼 저는 그냥 손가락 빨면서 남이 내 땅 공짜로 쓰는 걸 구경만 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한데요? 공짜로 구경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건물 주인한테 땅을 사용하는 대가, 즉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월세처럼요. 아, 땅에 대한 월세를 받는다. 네, 하지만 명도, 즉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토지를 싹 밀고 개발해서 큰 수익을 내려고 했던 투자자한테는 완전 치명적인 제약이 되는 거죠. 와, 그렇겠네요. 결국 이 물건은 철저히 수익형 관점에서 지료만 받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땅값이 엄청 싸게 나왔다고 덜컥 입찰했다가는 수억 원의 자금이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무섭네요. 그래서 명세서는 바로 이런 폭탄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뢰 탐지기인 셈입니다. 지뢰 탐지기. 네, 좋습니다. 명세서가 우리가 법적으로 떠안아야 할 진짜 권리, 그리고 지뢰를 투명하게 보여준다는 건 명확해졌어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논리를 한번 제가 비틀어 볼게요. 네, 해보시죠. 명세서가 보여주는 정보가 항상 진실인가요? 누군가 악의적으로 나 여기 권리 있어 하고 거짓말을 딱 치면 어떻게 되죠? 아, 허위신고 말씀하시는군요. 네, 특히 유치권 같은 경우요. 왜 가끔 길 가다 보면 건물에 빨간 락하나 플래카드 딱 걸어놓고 공사대금 못 받아서 점유 중 이렇게 으름장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일단 법원은 명세서에 유치권 신고 있음이라고 올려주지 않나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여러분,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다. 네, 누군가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해서 판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진짜로 공사를 했는지 가짜 용수증을 꾸민 건 아닌지 일일이 검증해주지 않아요. 헐, 진짜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줍니다. 일단 서류상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만 명세서에 기재해두는 거예요. 징의 여부를 파악하는 책임은 온전히 입찰자, 즉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지는 거죠. 와, 이거 마치 추리소설의 알리바이 깨게 같네요. 살인사건 용의자가 자기는 그 시간에 집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이 사실 확인은 안 하고 그냥 용의자 진술만 조서에 적어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가짜 알리바이를 깨부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고요. 바로 시간차를 이용한 교차 검증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허위 위치권을 다방하는 겁니까? 유치권이 법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절대적인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법원이 이 집에 압류를 걸기 그 이전부터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압류 전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한다. 맞습니다. 압류가 딱 걸린 후에 슬쩍 들어와서 권리를 주장하는 건 철저하게 배제되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타임라인의 허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대조한다면 기준점이 되는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하겠네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일 테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바로 현황조사서입니다. 현황조사서요? 네, 경매 절차가 막 시작되고 법원이 압류를 걸었을 무렵에 법원의 집행관이 가장 먼저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아,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쓰는 거군요. 그렇죠. 그때 누가 살고 있는지, 건물의 상태는 어떤지를 아주 꼼꼼하게 기록한 서류가 바로 현황조사서죠. 이 조사서는 경매 초기 시점에 현장 사진을 딱 찍어둔 것과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참 뒤에 입찰을 앞두고 매각 물건 명세서가 발표가 되는 거죠. 아,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만약에 집행관이 처음 출동해서 쓴 현황 조사서에는 폐문 부재, 즉 문이 구태 닫혀 있고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몇 달 뒤에 나온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갑자기 건설회사가 유치권을 신고했다고 적혀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현황조사서의 기록은 압류 시점 전으로 그 건설회사가 현장을 점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공문서 증거가 됩니다. 와, 대박. 거짓말을 한 사람의 법적 알리바이가 완전히 박살나는 순간이죠. 아, 잠깐만요. 근데 건설회사가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 집행관이 왔을 때 우리가 마침 점심 먹으러 나갔거나 현장 자재사로 잠시 자리 비운 거다. 우리는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막 이렇게 우기면요. 이러면 어떻게 명확하게 반박하죠? 법이 요구하는 점유의 기준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유치권자의 점유는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계속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의미합니다. 배타적 지배요? 네, 단순히 문짝에 플래카드 하나 덜렁 걸어뒀다거나 가끔 들러서 확인하는 정도로는 점유를 절대 인정받지 못해요. 아, 밥 먹으러 갔다는 핑계는 안 통하는군요. 안 통하죠? 상시로 인력이 상주를 하거나 자물쇠를 굳게 채워서 타인의 출입을 아예 통제하는 등 명확한 지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집행관이 방문했을 때 아무런 공사 장비도 없고 상주 인력의 흔적도 없고 출입 통제 장치도 없었다는 사실은 그 점유의 계속성을 부인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범죄 현장 사진에 먼지가 고스란히 쌓여 있는데 어제까지 거기서 먹고 잤다고 우기는 꼴이군요. 비유가 찰떡이네요. 맞습니다. 와, 이런 교차 검증 메커니즘만 잘 활용해도 막 초보자들이 겁먹고 피하던 특수 물건에서 엄청난 수익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바로 실력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상황을 확 뒤집어 볼게요. 오, 또 뒤집나요? 제가 이 알리바이를 깨려고 현황조사서랑 매각물건 명세서에 타임라인을 진짜 완벽하게 대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기준점이 되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자체가 실수투성이라면요. 아, 정말 무서운 가정이죠. 하지만 법원도 결국 사람이 일하는 곳이니까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제가 서류를 잘못 분석해서 실수하면 제 피 같은 입찰부증금을 날리는 건 당연한 책임이잖아요. 제 잘못이니까. 그렇죠. 근데 법원 직원이 오타를 냈거나 제가 인수해야 할 수억 원짜리 선순위 임차인의 권리를 깜빡하고 누락시켰다면요. 저는 그 국가의 공문서를 100% 믿고 입찰가를 썼는데 나중에 법원이 저희가 실수했네요. 당신이 3억 더 물어내세요. 이러면 저는 그냥 꼼짝없이 당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요. 네, 경매제도의 근간인 신뢰를 뒤흔드는 아주 본질적인 딜레마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법은 이런 국가적 오류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탈출 버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오, 비상탈출 버튼이요? 네, 바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입니다. 이의 신청요? 근데 그거 실제로 법원이 잘 받아줍니까? 약간 자기들 실수를 인정하는 꼴인데 엄청 깐깐하게 굴지 않을까요? 물론 엄격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물건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거나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게 입증되면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중대한 흔결.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아까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아예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일자가 잘못 기재되어서 낙찰자의 금전적 부담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게 전형적인 중대한 흠결에 해당하죠. 아,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요? 그럼 제가 그 흠결을 논리적으로 막 서류 떼서 입증해 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낙찰 가격을 깎아주나요? 가격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낙찰 자체를 무효로 되돌려줍니다. 아, 리셋이군요. 네, 법원이 매각 불허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낙찰자가 법원에 걸어두었던 입찰 보증금 있잖아요?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에 달하는 그 엄청 큰 돈을 단 1원도 떼이지 않고 전액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피해를 낙찰자한테 전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법적 장치인 셈이죠. 대박이네요. 서류가 단순히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시스템의 오류로부터 내 자본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까지 하는군요.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아. 명세서로 권리도 분석하고 타임라인 쪽에서 가짜도 딱 잡고 혹시 모를 법원 실수에는 이의 신청으로 방어하면 되네.
이제 방구석 모니터 앞에서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권리 분석을 끝내고 입찰장에 가도 완벽하게 써. 이렇게요. 아, 데이터 분석의 함정에 아주 깊숙이 빠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책상 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죠. 아, 역시 서류가 완벽해도 현실은 시궁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데이트 앱으로 비유하자면 직업, 연봉, 취미까지 프로필 서류상으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완벽한 이상형인데 직접 만나보지 않고 덜컥 혼인신고부터 하는 격이네요. 실제로 만났더니 막 성격 파탄자이거나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경매 현장에서는 그럼 서류가 침묵하는 어떤 끔찍한 비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이고 충격적인 게 현장의 용도 변경입니다. 용도 변경이요? 네. 법원 서류에는 명백하게 평범한 다세대 주택, 즉 주거용 빌라라고 적혀 있어요. 도면도 보면 방 3개짜리 평범한 가정집이고요. 네네. 그래서 낙찰자는 속으로 도배랑 장판만 새로 딱 하고 바로 세입자 구해서 월세 받아야지 하고 수익률을 기분 좋게 계산합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불상이 모셔져 있는 사비 종교 시설이거나 아니면 불법 다단계 회사의 합숙소로 쓰이고 있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헐, 맙소사. 평범한 가정집 이사 나가는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상황이네요. 완전히 다르죠. 경매의 마지막 관문이 현재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인데요. 이런 종교 단체나 불법 조직이 얽혀 있으면 단순한 이사비 협의 이런 게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와, 상상만 해도 피곤하네요. 수십 명이 막 짐 싸들고 드러누워서 맹렬하게 저항하거나 상상 이상의 법적, 물리적 분쟁으로 번집니다. 명도하는 데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죠. 진짜 지옥이네요. 서류의 텍스트만으로는 현장의 냄새와 분위기, 그리고 그 공간을 점유한 사람들의 성향을 절대 읽어낼 수 없습니다. 서류의 시력은 딱 문 앞까지만 미치는 거군요. 아, 근데 자료에 보니까 이것 말고도 내 자본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아주 교묘한 함정이 하나 더 있던데요. 어떤 거죠? 미납 관리비 문제요. 아니 상식적으로 앞사람이 전기를 펑펑 쓰고 도망갔는데 새로 집을 산 제가 왜 그 사람의 전기세를 내줘야 합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앞사람이 쓴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전유 부분, 즉 개인 공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새 주인이 인수할 책임이 없어요. 아, 다행이네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이요? 엘리베이터 유지비나 경비실 인건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 건물에서 발생한 연체 관리비 중에서 이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무조건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엥? 왜요?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만약에 새로운 낙찰자마저 이 돈을 안 내버리면 엘리베이터가 당장 멈추고 건물이 폐허가 되잖아요. 그 피해를 선량한 다른 입주민들이 모두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대 책임을 낙찰자한테 지우는 메커니즘인 거죠. 아, 법적 논리가 그렇군요. 듣고 보니 이해는 가네요. 하지만 경매로 넘어갈 정도의 시비라면 전 주인이 관리비를 몇 달? 아니 몇 년씩 안 냈을 텐데 그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 단위로 불어나 있겠네요. 당연하죠.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죠. 그럼 문제는 이 엄청난 빚이 법원의 매각물권 명세서나 현황조사설에 적혀 있느냐는 겁니다. 적혀 있나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와, 미치겠네요. 법원의 서류는 물론이고요.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내고부는 아주 비싼 사설 경매 정보지 그 어디에도 이 미납 관리비의 정확한 액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어떻게 알아요? 오직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 달려가서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소장님하고 대면해서 장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알 수 있는 꽁꽁 숨겨진 빚입니다. 와, 발품을 팔아야만 하는 거군요. 네. 이 임장 과정을 귀찮다고 생략했다가 낙찰 직후에 수천만 원짜리 청구서를 떡하니 받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는 사례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와, 이거 진짜 데이트의 프로필만 보고 결혼했는데 식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억대 빚쟁이들이 막 찾아온 거나 다름없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성공적인 경매 투자는 방구석에서 서류만 파고드는 학자나 반대로 서류는 무시하고 현장만 돌아다니는 행동대장, 이 둘 중 한쪽만으로는 절대 완성될 수 없군요. 네.
밸런스가 핵심이죠. 매각물권 명세서를 통해 법적으로 인수해야 할 권리와 피해야 할 지뢰를 딱 발라내는 분석력, 그리고 현황 조사서와의 타임라인 교차 검증으로 가짜 유치권의 알리바이를 박살내는 추리력, 그렇죠. 마지막으로 법원의 중대한 흠결 앞에서는 매각 불허가 신청으로 내 자본을 지켜내는 방어력까지. 이 모든 서류상의 전략을 완비한 후에 반드시 현장으로 달려가서 종교시설 같은 용도의 변질이나 공용부분 미납관리비 같은 그 서류 밖의 진실을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임장의 실행력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치열한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텍스트의 나열이었던 법원 서류가 이제는 입체적인 전략의 지도로 보이실 겁니다. 네, 여러분의 지식 창고가 오늘 한층 더 단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류상의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으며 현장을 직접 밟는 임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머지않은 미래에 AI와 가상현실, 초정밀 드론 기술이 진짜 고도로 발달해서 집안 구석구석의 구조는 물론이고 그 동네의 미세한 냄새, 벽간 소음의 데시벨, 심지어 관리사무소의 미납장부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완벽하게 동기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나네요. 과연 그 압도적이고 무결점인 데이터는 우리가 직접 발로 뛰며 문손잡이를 돌려보는 물리적인 현장을 100%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과 사연이 얽혀있는 부동선이라는 공간에는 영원히 종이나 스크린 너머에 직접적인 숨결과 직관을 요구하는 숨겨진 변수들이 계속 존재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네, 여러분 다음 경매 물건을 검색하시기 전에 데이터의 끝자리와 현장이 가진 진짜 가치의 경계선에 대해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은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